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국 중세사 위진남북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한이, 홍건적이 난 이후에 이제 거의 쇠퇴하고, 결국엔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위촉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위촉오 중에, 세력이 제일 컸던 세력이 위죠, 위. 음. 그래서 위를 중심으로 이제 통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위가 이제 먼저 촉을 먹고 그 다음에 위에 그 건신이었던 사마연이 서진을 세우죠. 서진이 오를 먹죠. 근데 이제 이 서진 때 어, 파랑의 난이나 그다음에 영가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진이 멸망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강북 지역에서는 56국이 시작해요. 그래서 5개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세웠다 해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진이 이제 동진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래서 건업에 오늘날 그 남경이죠. 이 남경에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56국을 통일했던 강북 지역에 통일했던 나라가 선배족에서였던 북이고요. 그리고 북이는 다시 동이, 서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북제, 북주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게다가 이제 북제가 북주한테 통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북이, 동이, 북제, 서이, 북주를 북조라고 하고요. 그다음 동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군인 정치가들이 쿠데타를 계속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송제 양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북주는 이제 계승한 수가 이 진나라를 이제 먹으면서 이 수가 400년 동안 분열 시기를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삼국부터 해갖고 수가 통합하기 전을 이제 위진남북조라고 하는데 위가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국가니까 위다고 있고 진이 잠깐 통일됐죠. 그리고 남조와 북조 이렇게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의 경계는 이제 보통 이제 양쯔강으로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양쯔강이 아니라 양쯔강 북쪽에 있는 해수이, 해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해수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저습지이기 때문에 그 농사 짓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개발만 잘하면 그 당시 농사를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땅이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그 한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 농업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갖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그때 6개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오,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해서 이 왕조들 강남 6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강남 6조에서 뭐냐면 농업 생산량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강남의 생산력이 강북을 이제 능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어느 시점이냐 하면 당나라 말기 때요. 그래서 송나라 때 들어가면 완전히 강남이 강북을 능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이뤘던 것이 그 위진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 초입에 해당하는 삼국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이제 우리가 좀 친숙하죠? 삼국지 연이라고 해서 이 나간중이 쓴 소설책 이점이 이제 무대가 됐던 게 그 삼국지 시대인데 이 삼국지 연의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설책이고요. 실제로 진수가 쓴 삼국지가 따로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삼국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촉 오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안했지만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발달됐다. 근데 이게 중국의 분열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뭐 이런 분열 시대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는데 또 경제사회적으로 또 발달된 게 일종의 국룰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각국이 국력을 배워가면서 또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사회도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각국이 또 이제 뭐냐면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느 나라, 촉이나 오가 이제 그 주도를 했죠. 여기에 좀 지도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위에가 여기 있고요. 위는 정통적인 중원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죠. 그리고 이제 초가 오인데
오하고 촉은 상대적으로 위보다 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촉이 이제 세워지는데 사천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천, 운남 지역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을 이제 뭐냐면 정복해서 이쪽으로 땅을 넓혔고요. 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족들이 사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남쪽까지 내려가고 심지어는 대만까지 공격했다. 오늘날 대만. 네, 그 당시에는 유구라고 했죠. 유구. 보통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를 유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원래 유구라는 그 직어는 여기 대만을 뜻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 동중국해의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유구하고 대만하고 이제 오키나와는 뭐 같은 무리의 이제 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만하고 오키나와가 완전히 다른 섬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여기도 유구로 하면서 이쪽도 유구로 부르게 되는데 한자를 잘 보면 여기 보면 좀 약간 변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만이라는 칭호는 언제? 요거는 나중에 19세기 때 들어온 거고 이 오나라가 대만을 공격해 갖고 여기를 잠시 거점 삼은 적이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지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또 얘가 물려놨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 네덜란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대만은 언제 그 명청 시대에 거쳐서 명청 교체기에 거쳐갖고 이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건데 하여튼 요거 있고요. 자, 하여튼 이게 오나 이런 촉나라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지역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발전돼 나갔다. 그래서 이제 한족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죠. 소수민족을 동화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위나라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위나라는 이제 뭐냐면 누가 세웠냐면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세웠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고등학교에 대해 보면 위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물론 90%가 몰라요. 참 요즘 애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시사에 대해 관심 없는지 역사에 관심 없는지 예, 기본적으로 상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든지 있는데 좀 그래도 좀 아는 애들이 좀 있어. 한 반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축하고는 조조가 세웠다고 그래요. 조조가. 틀렸죠. 조조는 한나라의 건신이지 국가를 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항으로 이제 뭐냐면 즉위한 다음에 위항은 황제가 아니죠. 한나라를 이제 뭐냐면 자지우지했고 조조가 이제 그 한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 게 뭐냐면 일단 명분이 없었고 너무 지금 시점에서 자기 정치적 기반이 아직 굳히기 전에 한나라를 멸망시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 입장을 땐 굳이 내가 황제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뭐 황제가 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아들이었던 조비는 생각이 좀 달랐죠. 그래서 조비는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아 정치 기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비가 이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한나라 황제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선양이라는 방식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조 교체 때 자주 이용하죠. 물론 이제 선양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고 선양 의식이 끝난 다음에는 나중에 왕족들 그 황제나 그런 사람들을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죽이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선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대파를 좀 무마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만 있어요. 자, 그 위가 이제 위초구 중에 제일 크고 인구도 넓고 이제 뭐냐면 인구도 많고 그 크기도 큰데 자, 발전 배경을 보면 일단은 후한 제국의 기반을 계승했고요. 그 다음에 둔전책을 실시했죠. 이건 나중에 좀 요 뒤에 부분에 있으니까 있고 그 다음에 국품 간인제 요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것도 있고 병호제도 실시했어요. 이 병호제도 재작년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국강국의 기반을 익혔고요. 그다음 위가 또 이제 하북 지역을 통일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통일하냐면 원교 근고 정책을 했어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거죠. 전국 시대 때 진나라가 육국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먼 나라하고는 뭐냐면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위나라가 그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궁들이 있었잖아요. 이들과 할때
보통 이제 한 놈만 팼죠. 그래서 가까운 놈만 패고 먼 곳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조르려고 또 이제 가까워지면 툭 패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강북 지역을 이제 통합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둔전책인데, 자, 이 둔전책을 조조가 실시했죠. 예. 조조하고 이제 동명이인이 있던 사람이 또 있었죠. 예, 문제하고 경제시대 때 이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 그래서 이 조조도 똑같이 둔전책을 주장했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비슷하죠. 예, 이름도 비슷하고 정책도 이제 비슷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 둔전책이 뭐냐 이렇게 좀 보는데 둔전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군둔이 있고 뭐냐면 민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두는 뭐냐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 농사를 지면서 평상시에 또 훈련도 받고 또 위기 시에는 병사로서 이제 하는 농명일치야. 그래서 보통 국경 지역에 이제 이렇게 군둔을 많이 설치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문제와 경제시대 때 활동했던 이 조조는 이 군둔을 이제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 부근에 이제 뭐냐 군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그 홍노정을 막자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조조는 이 군둔이 아니라 민둔이에요 민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민둔을 했냐면 그 당시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민화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정착시키고 뭐냐면 세골 걷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땅도 주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것이 이 민둔제도인 둔전책이다. 그래서 조조와 여기 조조는 이름도 동명이인이고 비슷한 정책을 둔전책을 이제 했지만 요 사람의 주장은 그 실시한 둔전의 내용과 이 사람이 실시한 둔전은 목적이나 배경이 달라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둔전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조가 창안한 둔전제는 일정한 토지를 농민에게 하장하고 그다음에 정착시킨 다음에 농구, 종자 및 식량들 국가가 되어야 농경에 종사시키고 요게 둔전과를 방해해서 농사의 지도와 감시를 했던 제도인데 수학기에는 5할에서 8할까지 징수했다. 자, 이 같은 둔전제는 관리와 감독이 직접적으로 가혹했으나 난세했던 당시에 있었던 농민의 확보와 그다음 신앙 해결을 위한 경제 기반 정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근데 조조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전쟁 비용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국 중에 그 세력이 제일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인 없는 그 토지가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항구가 증가되고 버려졌거든요. 전란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살고 세금을 걷어야지 또 농사를 지어야지 국가 재정도 이제 마련할 수 있고 전쟁 비용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분유하고 둔주민을 삼고 둔주민을 둔전간에 호적에 편입시켜갖고 관리했다. 아, 그래갖고 이제 중난간 등 농간이 이제 조세를 징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유민 문제가 해결됐고요. 항구지가 개간됐고 국가 경제에 재건됐고 군사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게 주의할 건 뭐냐면 둔전제가 어떤 호적의 대토지 소유 제한하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실시했던 그 제도도 있죠. 그런 것들, 균전제라든지 정가전제라든지 등등 이 토지제도는 항상 대토지 사유의 어떤 그를 제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항구지를 뭐냐면 남아도는 토지가 많다 보니까 항구지 개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토지의 어떤 그 제도보다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사지선다한 기출문제 아주 예전에 나왔어요. 둔전제 관련된 내용은 이때 한번 언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요 관련돼 갖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둔전제와 함께 또 실시됐던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병호제죠. 병호제. 자, 병호제는 제가 이제 요것도 기출문이 나왔죠. 기출문제.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 넘어가서 여기 이제 보고 할게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539번, 이제 539번이 아니라 537번하고, 그 다음에 538번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둔전이란 국가의 토지로서 둔전의 경작자는 일반 주국민 중에 모집하거나 피전 국민을 강제 이주시켜 확보했다. 자, 둔전민에 대한 토지의 지급 명령은 1호당 100물 정도였다고 추산되며 호족의 토지를 소작할 때 비슷한 수확의 5, 60% 정도를 국가에게 바쳐서 이를 군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병호제도 이제 같이 실시했는데 병호제가 이제 왜 이제 했냐? 예, 기본적으로 목적은 이제 병력의 확보죠. 예, 그래서 전쟁 기간이다 보니까 병력 확보가 상당히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병력 확보가 왜 어려웠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호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도 일종의 호족 연합정권 정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족은 부국을 집단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 부국. 이 부국은 사병 집단이야. 그러니까 노비나 뭐 이렇게 예속민들을 바탕으로 한 사병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빈객이라고 해서 이들 나름대로 또 가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외하고 뭔가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해결했던 것이 뭐냐면 병호제하고 둔전제죠. 그래서 둔전제를 통해서 군량을 확보하고 병호제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병력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교에 있는 사병 집단은 제외시키고 일단 얘들이 이제 관리하는 거니까 나머지 유난민들 모아줘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똑똑한 애들과 또 뭐냐면 또 투항병도 있어요. 싸우다가 이제 뭐냐면 항복한 애들도 있고 그다음 여러 이민족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포로도 있죠. 등등 해갖고 얘네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세습화 시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군인이면 그 아들이 세습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병원을 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병농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병농일치라는 거는 뭐 같이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이 전쟁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병농 그 둔전제 같이 이제 이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병농일치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그냥 생산만 하고 따로 이제 생산을 받은 사람들 뭐냐면 이걸 받고 뭐냐 계속 군인으로 활동하는 이런 병원을 만들어 갖고 애들에게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효율적이니까 나중에 이제 오나 초, 그다음에 그 뒤에 남북조에도 이제 실시했는데 원래 처음에 병호는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지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가면서 병호가 점점 사회적 신분이 저하돼. 음,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부국민하고 약간 이제 신분적 지위가 왔다 갔다리 하게 되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병호 운영이 상당히 이제 위진남북조 되면 잘 안 돼요. 얘네들 사회적 지위도 낮고 혜택도 없다 보니까 장구상으로 기록돼 있고 도망가기 일쑤고 파악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당시 그 서진 들어와서 북주나 이런 나라들이 그 실시한 게 뭐냐면 부병제죠. 이 부병제. 자,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병호제 관련된 내용은 유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실시했던 위진남북조 시대 때 군사제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래서 한국인의 중국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을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한 중과 동시에 일반 주국민과 구별하여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상하항범법에 채택된 병력 일치 제도가 병농 분리 제도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병호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국품간입법이야. 요거 진짜 울트라 중요하죠. 예. 별 4개 정도 쳐놔야 돼. 자주 보면, 이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한두 개 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그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그냥 틀리면 그냥 시험 틀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조비가 이제 그 만들었던 재료예요. 국분감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아니 그 조비보다는 잠깐만 이게 조조인가? 네. 그래서 이제 조조 때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조조는 이제 탕류 출신이죠. 어, 잠깐, 조비관이나, 잠깐, 말 잘못했네. 조비관이나, 그 당시 이제, 이게 조비고, 말 잘못했어. 조기고, 그 다음에, 조조는 좀 달랐죠. 이게 조비 때 만들어진 건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제 집안 출신이 별로 안 좋아. 탕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가, 예, 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조비답니다. 조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는 뭐 한권 이선제 같은 추천 같은 것들 도덕적 평가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봤어. 네. 상당히 실용적이고 재능만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도덕적 자질하고 재능은 일치하지 않다고 본 거야. 그래서 좀 부정부에 빠져도 재능만 있으면 골라서 썼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조비는 이제 이거는 좀 다르죠. 이 조비는 이제 그 뭐냐, 조조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경에서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고 나중에 명문가일 때는 그때는 그리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평판 같은 것들을 봤나 봐. 예. 그래서 이제 실시됐던 것이 국분 간임법 또는 국분 중전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진서가 있죠. 진서는 서진의 역사를 얘기한 거야. 서진의 역사. 그래서 이제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자, 호환시대 간직 등용이 외척이나 한간, 그 다음에 문란이 시정되고 참신한 인재 등용, 호조의 간직 독점 방지 등등 여러 목적을 했어요. 왜냐면 호환시대 가면 이 탕류들이 그 당시 이제 뭐 한간들에게 외척들에게 그 예물 주고 간직이 등록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지방의 참신한 인재를 등용한다. 호족의 간직 동점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면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족이 문벌 귀족화되는 그 형상들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궁극에 이제 덕망 있는 자를 국국의 중정관으로 임명하고 학론에 따라서 재능 있고 우수한 인물을 선발한 다음에 구등국을 평가해서 추천한 걸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상품에 따라서 중앙에 관리를 임명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중정관이 지방에서 파견해요. 아니 중앙에서 중정관을 파견하면 그 지방 여론이 학론을 봐요. 이 학년에 따라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년에 보니까 얘가 좀 괜찮다 얘는 영 아니다 하면 보통 1등분에서 1품에서 9품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1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항실 집안이 이제 없기 때문에 1품은 지켜두고 실제 2품부터 평가받아요. 예, 2품부터 9품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추천하면 중앙에서는 그 항품에 따라서 이게 항품이죠. 그래서 항품에 따라서 4단급 아래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2품을 이제 항품을 받았다 하면 간품은 6품이 되고요. 3품을 받았다면 7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학론이라는 것이 호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호족들은 대부분 상당히 어떤 청류 세력들이 많죠. 네, 청류. 그리고 이들이 이제 1, 2차 당구의 금을 통해서 청이라는 것들 여론이 형성돼요. 인물평가. 그래서 이 청의 등급에 따라서 이미 이제 딱 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세습이 되죠. 그래서 가문의 어떤 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론이라는 자체가 호족들의 가문의 격에 의해서 이미 딱 결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임명받았던 사람들 보면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되게 문지 이품이나 상품을 받고 근데 천한 가문들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가문들은 하품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의도와 달리 뭐냐면 좀 이렇게 왜곡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적세 때 지방의 여론을 장악하기 때문에 문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항품이 결정되는데 여기 이제 사설에도 나오죠. 상품에는 천한 가문 출신이 없으며 하품에는 건세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이제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마시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니까 그 당시 또 거기에다 뭘 두냐면 대중전을 둬요 또 주위에 또 그 설치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원래 그 중정에다가 또 하나의 또 대중전을 둔 거죠. 예. 그래서 주위에 이제 대중전을 둬갖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또 대중전을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또 중정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고 요 군에 이제 또 두고 여기 항론을 이제 바탕 그 항론을 이제 보고하는데 요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요게 대중전을 임명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 중앙정부의 실권자들이야. 사마시 집안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아래 단계 군에 반한 군 정중의 어떤 역할이 축소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임명하는 게 더 많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품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문제 이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되게 상품을 받는 사람들이 그 건세가죠. 건세가를 의미해. 일품은 이제 항실이기 때문에 제시키고 그래서 건세가 집안은 맨날 똑같이 받는 거야. 그래서 이품 받고 그 다음에 간품은 이제 유품을 받고 그 천연주익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해서 나중에 재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중종을 설치해서 그다음에 사무실 집안은 호적세력 결대에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아예 이제 간직 진출을 못하도록 이제 막아버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황촌을 주도한 세력이나 중종관이 다 호적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호적 출신이 원래 의도와 달리 중앙 간직을 독점하는 문벌 귀족화 형상이 일어났다. 자, 호적하고 문벌 귀족이 어떤 차이가 있죠? 호적은 지방의 어떤 세력 바탕을 했던 거고 문벌 귀족은 중앙에서 뭐냐면 세력을 바탕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이선제나 국분중전제나 호족들이 문벌 귀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위진남북조 귀족사회 형성에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게 남조에서만 실시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516국에서도 종종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북조, 북이간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또 본격적으로 실시했어.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이제 북위의 이제 어, 뭐냐면 국fun중전제는 좀 약간 인위적이고 국가에 의해서 조성된 건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호제는 아까쯤에 설명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건너뛰고, 자, 요 부분만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병호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조조이다. 당시 호족들이 사병 집단인 부국과 빈객이란 가심 집단을 거느리고 있어서 정부가 일반 민원으로부터 병력과 세력을 어,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원이죠. 예, 제가 잘못 적었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병호제와 둔전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겠다. 그래서 병호제 병력 확보를 위해 모병, 유민, 투항병을 중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습을 통해 병역에 의무를 짓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준과 동시에 일반 주국민과 뭐냐면 구별하여 병력을 확보한 것이다. 자, 상하이법법에 채택된 병력일지 제도가 병력분리제도로 바뀐 거고, 그래서 전환 때 병력일치제가 붕괴되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오촉, 남북조 등에 계승되었고 남조에 들어와서는 병호의 신분이 천민지로 떨어졌다. 자, 북위는 하북지방을 통일하면서 중앙군과 주진군을 병호라고 해요. 병역의 의무를 세습하였고 북위 초기의 병호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으나 장기간의 평화와 하나 정책으로 천민화됐고 상식적으로 사회가 혼란한 남북조 시대에 군인이 사회적 신분이 높아야지만 정반대 형상이 일어나 병호가 천민화되는 것이 특이한 형상이 일어났다. 자, 이는 남조의 귀족사회 발전, 고기의 하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 병호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이
낮은 것이었다. 병호의 천민하는 남북쪽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북주에서는 하나 정책의 반발로 그 당시 이제 병호의 반란이 빈번하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진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동의와 서의에서는 병호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동의의 고안은 군진 변호와 중앙 근위병의 친위병을 개편했고, 그리고 병사들의 사회적 신분을 향상시켰다. 서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부병제죠. 그래서 부병제 배경은 이 병호제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서해 오면 때는 선비족뿐만 아니라 한족을 포함한 민원을 농한기 때 부병으로 징발할 병농일치제 부병제를 창안했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 그는 병농일치제들을 나중에 이제 병호제 때 병농 분리를 했다가 다시 우문태 때 부병제가 병농일치로 다시 만들었던 제도죠. 자, 그래서 부병제는 수당으로 계승되었고 서희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강화를 뒷받침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부병제의 경제적 기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균전제죠, 균전제. 음. 그래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요건 나중에 균전제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또 빠졌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호주식은 뒤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선양이라는 걸 볼게요. 선양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것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있는데 두 가지가 개념이 있어요. 그때 왕이 찬탈할 때 공병,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제 하는 거 공별 또 방별 이렇게 했는데 이 방별이나 공별의 반대 개념이 선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당시 위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킬 때 성향이라는 방식으로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그 한나라가 400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교주의 입각해서 국가를 운영했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충이죠. 충. 그러니까 신하의 몸으로 군주를 해치고 황제가 된다는 게 유교주의에 입각하면 상당히 명분이 안 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대 세력들이 이제 단결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강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황제 숭배 정신이 민간 사회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조조가 자기가 이제 그 한나라 천탈하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아들 조비 때 가서 이제 궁리하다가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혜택했다. 그래서 이제 선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요순 시대 때 있죠. 오제 시대라고 하는 사망 오제 할 때. 그래서 이 오제 때 이제 뭐냐면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왕이 뒤에 있는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똘똘한 애들 뭐냐면 사람에게 왕을 넘기는 방식이 성향인데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이상화되는 방식이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뭐냐면 그 자기가 한나라 그 황제로부터 이제 성향을 받아갖고 이게 왕이 되는 형식으로 됐죠. 그래서 성향은 성향 선원에게 양해한다는 그 당시 이제 유교의 덕지주의적 정치 형식을 빌렸다. 그래서 웬만하고 이제 위진남북조 이 조비 이후부터는 그 앞에 이제 왕망도 그렇게 했고 조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되게 이제 나라가 방별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침입해갖고 멸망시킨 것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정권 교체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걸 좀 예용했어요. 고려하고 조선으로 넘어갈 때 방법인데 고려와 조선은 이제 어떤 식이에요? 내부 정권 교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외부의 침입 때문에 이제 왕조가 멸망한 건 아니죠. 그때 이제 공양왕이 뭐냐면 이렇게 그 이성계한테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왕위를 넘기는 물론 반강제적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통론 논쟁 같은 거 있어요. 정통론.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삼국이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촉 오 중에 어디를 정통으로 볼 것이냐. 요게 이제 오랫동안 그 중국 사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점을 이제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공사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면 자
사마강 같은 게 보면 어떻게 봤냐면 삼국이 각각 독립적 제도를 정하여 쓰고 서로 군신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아닌데 하나의 정통을 간주하고 다른 등 위통, 거짓 왕조로 간주하는 건 옳지 못하다. 한해 제의가 위에 정했으니 위의 연호에 따라서 이 역사 시대에 서술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마강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그냥 동등하게 이제 정통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한해 제의가 위에서 전해졌으니 위에 연호를 쓴다. 연호를 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예, 위한테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연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해의 이름이잖아요. 하늘의 그 천자가 하늘의 명을 받고 정사 1월 1일 결정하면 1월 30일까지 자동으로 결정하죠. 그 한 해는 이제 주관을 하게 되고 그 한 해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위가 정통이라는 거를 뭐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뭐냐 간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의가 이제 비판한 거야. 만약 사마강이 그때 살았더라면 위에서 벗을 했을 것이다. 조조는 한나라를 창탈한 자이고 유비는 한나라 그 후예이니 마땅히 촉을 정통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에서는 또 그 넘어서 이제 그좀 논의 배경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 이때 그 사마강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삼국지가 있었죠. 삼국지를 쓴 진수가 있었죠. 예, 삼국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진수가 있는데 진수는 이 삼국지를 쓸 때는 이제 삼국이 다 망한 거를 쓰는 거잖아요. 서진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진은 누굴 계승했죠? 위를 계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를 정통을 했어요. 위를. 상식적으로 볼 때 위가 정통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위가 이제 후한을 그대로 계승한 거고 그 다음에 후한의 핵심 지역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되게 많은 그거 그리고 이제 서진도 위에서 출발했던 이제 왕족이니까 위 정통을 내세웠던 건데 아마 이제 이게 사마강도 요게 알게 모르게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았던 거야. 근데 이제 사마강이 살았던 시기는 북송이죠. 근데 이제 주의가 살았던 시대는 남송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죠? 여진족이 이제 쳐들어왔죠.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누구야?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때 이제 북송이 망한 다음에 남송이 이제 이렇게 했잖아. 정강해변으로. 그래서 그 당시 남송은 피난 왕조였어요. 피난 왕조. 네. 피난 왕조. 자, 그러면 위촉우 중에 뭐가 좀 유사해 보냐면 촉하고 유사해. 촉. 촉. 왜냐, 촉은 누가 세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비가 세웠죠. 유비는 한나라 종실이에요. 핏줄을 입었죠. 종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나라의 어떤 동성? 이렇게, 왕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한나라 종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한나라의 어떤 그 왕족의 피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이 또 안 되는 게, 유비가, 그 조상이 누구냐면, 그 중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상한 그 한 문제 때 중상 한 경제 때가 중상인데 이 사람이 호색해 갖고 아들을 100명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하나가 쭉 해갖고 유비가 이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일단은 그 주의 입장 볼 때는 남송의 처지하고 촉의 처지가 비슷한 거야. 쫓겨났잖아 중원에서 피난 왕조죠. 남송도 피난 왕조고 촉도 피난 왕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 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또 한족의 한 왕조의 핏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통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의가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디로 이제 전가되냐면, 나간중이 쓴 또 뭐냐면, 삼국지 연의로 이제 연결되죠. 삼국지 연의도 보면, 조조가 아주 나쁜 놈을 그려놓고, 유비를 상당히 성인 군대로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촉한 정통론을 이제, 주장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이 주의는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연결된 게 뭐냐면 동사강목을 쓸 때 이제 주의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이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이제 무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통이 비슷할 때는 무통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이 세 개가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다 이제 뭐냐면 그 상황에서 서로 세 개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무통이라고 해갖고 이 당시 촉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한이중 그 한위촉 이렇게 아니 한위촉이다. 위촉 오중에 당연히 이제 무통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주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외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진수의 삼국지는 위나라에갈 제왕의 봉기를 두고 정통 왕조에 서술했고 촉과 오는 왕의 신하를 지급한 열전을 했는데 세가의 기술을 하지 않았죠. 세가는 이미 없어요, 이때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치통과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촉화정통로는 이제 남성시대 때 이제 쭉 이제 유행이 됐는데 그 기호는 유직의 사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예. 자, 하여튼, 유비가 전환경제의 후손이고, 전환경제의 그 아들이었던 중상왕의 또 후손인데 중상의 100명 정도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예, 그 후손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객관적 역사 소설 아니죠. 왜냐면 촉한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야, 위보다 제 국력이 약했잖아요. 오보다도요. 그러다 보니 위촉오 중에 제일 약했고 거긴데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됐어요. 왜냐면 이민족의 침입 등 남송의 대정세를 반영했다. 그 당시 이제 촉한 정통론을 내세웠던 거는 피난 왕조인 남송과 촉한이 상당히 뭐냐면 유사하고 성리학적 명분론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남송이 이제 그 뭐냐면 몽골족이나 이제 그 여진족들 못하는 게 방구고 군사력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했던 것이 정신승리 요즘에 속된 말 정신승리인데 그때 내세웠던 게 내수양이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상강 오존을 잘 닦으면 자연스럽게 양의를 이제 뭐냐면 원활하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몸가짐이나 이런 걸 닦고 뭔가 우리의 또 정통도 강하고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역사에서도 뭔가 정통, 대의명분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시대적 상황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천하삼봉계론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갈량이 이제 있거든요. 제갈공명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가 엄청나게 국력이 이제 높잖아요. 근데 이제 초하고 오는 인구나 그 당시 생산량이나 이런 거 볼 때 별로 안 돼. 그러니까 레벨이 한 3 정도 이렇게 보고 6인데 위나가 상당히 이제 요게 합쳐도 2배가 커요. 근데 촉과 오가 연합을 해야지 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창기 때 잘 됐죠. 적병대전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조조를 이제 격파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제갈량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 위들까지는 점령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촉과 오가 삼국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 평상 유지 정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 보면 이제 제갈량이 계속 북벌 하면서 위를 이제 뭔가 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 모습이 있는데 뭐 또 다른 평에서는 이렇게 삼국의 형상 유지평도 이제 주장하고 그랬나 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졌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오나라가 촉을 공격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우가 이제 죽고 속이 이 간우 이제 죽음을 복수한다고 유비가 낚았다가 백제선 정통과 그때 이제 개판 깨진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촉과 오가 완전히 깨지게 됐다. 뭐 그래서 위가 이제 요게 깨지게 되니까 하나하나 각각 공표한 거죠. 위가 촉을 먹고 나중에 서진이 이제 위를 계승한 서진이 오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제갈량 뜻대로 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진나라의 이제 통일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진의 사마염이 사마중달의 손자죠. 사마염이 호족의 지지를 받고 위로부터 이도 또 성향을 해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호족대 연합정권이다 보니까 호족대 절대적인 지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종족, 호족대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성향을 아주 이제 뭐냐면 해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진앙조 수익 과정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선양 관련된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547번 줄을 볼게요.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황조의 3대 형제였던 명제는 대장군 사마이에게 정권을 맡긴 후 오로지 수도인 낙양의 건설에 전념했다. 사마이는 요동 공벌이었던 이제 요동의 공벌했던 공소시 정권을 멸망시킨 후 공족을 쌓아서 권력을 더했는데 사마이는 이후 조씨 일족을 제거한 후 사망했지만 그 위세는 이제 아들 사마소에 이어졌다. 사마소는 263년 촉한을 멸망시키고 그 공로로 20개 군을 거는 진왕이 되었고요. 사마소의 장자인 사마염은 위양조에서 한해서 서경받는 것 같은 방식으로 황제 지를 양위받아 265년 진왕조를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진왕조를 세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군대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기가 아니니까 통일됐으니까 상兵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상兵을 축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무기 해수와 군단 해체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뭐냐면 세력들이 중앙정부의 반란의 소지도 없앨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근데 문제는 해체되고 나서 요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해체된 그 해산된 해체 군인들 실업자가 되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목민족들 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군사 정치 경제적인 고문이 되죠.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죽은 군대를 해산하죠. 그래서 자사의 병권을 상실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봉건제를 실시해요. 예. 봉건제를 실시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중앙에 있으면 땅들을 그 왕자들에게 나눠줘요. 왕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왕실의 번병이 되라. 그래서 왕실 위기 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 번번이 될 수 있지만 또 뭐냐면 또 황제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능력이 있고 컨트롤하면 번번으로서 큰 역할을 하겠지만 황제가 유력하고 무능하면 또 이들이 칼을 이제 돌려가지고 황제를 공격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은 후자 쪽이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뭐냐 항해 계승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서진 시대 때 파랑제의 난의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뭐냐면 뒤에 일이만 명나라 때 주원장이 똑같은 짓을 했죠. 예. 그래갖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정난의 병 같은 것도 일어났죠. 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랑제 그 배경이었던 이제 그 뭐냐면 사마현의 정책들 봉건제 시시 내용과 그냥 정남현도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봉건제 시시하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전제를 이제 시시했는데 이게 호조식과 연결돼요. 이건 나중에 좀 호조식은 나중에 얘기하고 자 정가전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두 가지 가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 유민들을 정착시켜야 돼.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땅을 내버려두고 다른 데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냐면, 토지의 소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예.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예. 그래서 자기도 호족이고 호족의 보호 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너무 커진 걸 또 막아야 돼. 적절한 선에서 딱 이렇게 세액을 좀 이렇게 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가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점정제하고 가전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전전제부터 볼게요. 전전제는 대토지 소유와 농로를 제한해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라는 게 호족들을 좀 견제할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국민 전체 정전 인정은 남녀를 구분해서 국가가 넓은 정한 토지를 지급해. 되게 항무지들을 이제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민을 정착하는 목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남자는 70무, 여자는 30무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간인들에게 이제 또 토지를 지급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간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 지급한 것보다는 요거에 연결됐죠. 예, 대토지 소유나 농물 제한 여기까지만 가져다 이게 제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 한국에 딱 정착해서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지려면 뭔가 강제적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70문을 줬다면 70문을 받은 것 중에 의무 경작지가 있어. 여기 50문은 의무적으로 경작을 해야 돼. 여자 같은 경우에도 30문가 지급됐다면 의무 경작지로 20문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전제야. 그래서 지급 토지에서 다시 어느 정도 넓을 만큼 의무적으로 경작할 가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내 토착과 항폐화된 토지를 뭐냐 개간하려고 했다. 국민의 정착이죠. 토착이 아니라 예, 못하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아까 이제 목적과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호적의 대토지수를 제한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농민세반의 기반을 뭐냐면 안정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위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550번하고 551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기종이나 관료에게 간품에 따라 정객과 정토 보유의 한도를 정해 무분별한 토지 경배를 구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보면 간인들에게 주었다는데 이건 지급한 것보다는 이게 한계를 줘는 한전제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이후 이제 후한이 방기했던 소농민에 대한 국가 규제의 제시도 이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선례가 돼서 5세기 때 북위에 군전제가 등장했다. 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와 동시에 이제 또 진행됐던 것이 호조식이야. 그래서 호조식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부터, 예, 여기 있네. 자, 그래서 호조식은 그 당시 한대 그 조세제도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한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징세 단위가 삼 인두세 중심이었죠. 근데 호 단위도 이제 부과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남북조 시대 호조의 어떤 소식이 되었다. 호조식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시작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정가점제하고 같이 이게 뭐냐면 실시했던 것이 뭐냐면 호조세고 그 당시 호조식이고 그 당시 가전지급자는 호조식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연관된 제도야. 이 정가점제하고 서로 연결된 제도가 호조식이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민은 연령에 따라 가전의 차이가 있고 성인 남자의 경우 전조는 사고를 기준이 있고 호주식에 따라서 호당 견 3필 견은 이제 비단이죠. 면 상근. 그다음 여자와 준성인 호는 그 반을 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한강주의와 노장 사상을 봤던 염세주의가 확산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뒤에 문화 부분 할 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후의 진출을 볼게요. 자, 이 오호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호자는 이제 오랑캐 호자죠. 네, 오랑캐 호자. 오랑캐 호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옛고자하고 고기 육자명이에요, 이게요. 네, 고기 육자인데, 월자가 아니라 고기 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 고기를 먹는다는 건 썩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 좀 약간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에 따라서 얘들 이제 낮춰보는 비칭을 사용했던 게 호죠. 그래서 이 오후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오후가 뭐냐? 흑로, 선비, 갈, 저, 강인데 여기에 좀 볼 게 이제 갈족이 있는데 갈족은 흑로족이 한 분파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저와 강은 이제 뭐냐면 티베트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오늘날. 그다음에 이제 선비는 있는데 이 선비는 이제 5개 또 부족으로 나누죠. 음.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부족이 북이대에서 어떤 탁발시족 같은 것도 있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오호드는 이미 후한 때부터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제 거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남홍로, 저족, 강족,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은 이제 있는데 뭐 그냥 침입해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용병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유민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만리장성 이남에 진출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이제 뭐냐면 우리가 뒤에 이제 영가의 난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미 뭐냐면 한족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족화. 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7, 80% 한족화된 애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위촉이 경제적으로 또 이주시켰죠.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간중일 때 널리 이제 정착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데 이것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사용론이죠. 사용론. 강조의 사용론. 그래서 이 사용론에 이제 대두되면서 이민족을 이제 빨리 만리장성 바꾸고 이주시키려고 논의가 일어났어요. 이주시킨 게 아니라 논의를 하자. 이주를 이제 시도를 했죠. 네, 그냥 안 됐지만. 네. 자, 그래서 이 강충의 사용론은 요 배경 아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주 554번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554번, 예. 자, 위진 시대 때 이제 오후에 남방 이주를 경계한 논의는 위나라 등의 서진의 각흥이 등의 사용론이 있었고 입학의 당시 지식인 사이에는 이미 오후에 남침을 예상하고 이들 경계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 묵살하고 있었다. 자, 호안 시대 때 중원 지역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윤족들은 자, 299년 강통의 사용론이라는 그래서 지적하듯이 이들 한족 사이의 모순이 날로 첨예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윤적은 서윤 북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국에서는 자신을 중화로 보고 서쪽의 오랑캐를 이제 서윤으로 보고 북쪽의 오랑캐를 북저라고 보는데 아마 이 서윤은 강족, 저족 뭐 이런 얘기고 북저 같은 경우에는 홍로족 같은 거 같아요. 예.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호드는 되게 이제 군사적 특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목민족들의 어떤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그 봉건 왕들의 사병으로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뭐냐 파랑의 난에 또 개입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치통감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강통이라고 했는데 강충인데 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강통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 책 보면 강충이라고 또 읽으니까 뭐 이름 제가 잠깐만요. 아, 강통이네. 강통 이게 맞아요? 예, 강충이라고 했는데 강통으로 좀 고쳐주세요. 예, 강통 잘 해보니까 강통이네. 강통.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강통은 사형이란 글을 지어서 조종에 경고하게 돼 그들의 성질은 탐욕이 끊이지 없고 풍족하다. 사이 중에서도 융과 적이 특히 심했는데 자 융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저족 강족을 얘기하고 적이라는 것은 홍로족을 얘기해요. 자 자신들이 약해지면 겉으로 복종하는 척하고 강해지면 반기를 들고 침범했다. 강성할 때 한 고조가 백등산에 구욕을 당했지만 세미할 때는 홍로의 선우가 한에 입주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예전에 역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윤과 적은 나름대로 하나된 애들이야. 예, 하나된 나름대로 이제 한 문제 그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 문화를 익힌 사람들을 얘기한 거고 뒤에 이제 윤적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하나 되지 않은 이제 이민족들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이제 하도 강족 저족이라도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걸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서진의 멸망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이제 서진의 멸망 중에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 봉건제 시시거든요. 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16번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들을 지방 요지에 분봉하면서 왕실을 보호한다는 일종의 번벙이라는 논리로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분권적인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내란의 이제 배경이 되었죠. 그것이 나중에 파랑제의 난과 연결되고요. 그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이민족 출신들이 많이 용병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무제 정치적 무관심 있는데 무제는 이제 사마현이죠. 이 사마님은 통일이 이루고 나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여자의 뭐냐면 빠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궁만 해도 10,000명을 두고 매일마다 이제 뭐냐 잠자리 하기 위해서 어, 양을 타고 딱 양이 멈춘 자리에 딱 해갖고 그 후궁집에 들려가지고 잠을 자고 그 일이 이제 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 이제 양준이 그 정치를 대신했죠. 근데 이제 무죄가 듣고 나서 해제가 이제 지게 했는데 해제가 멍청해요. 숙맥이란 말 있죠. 예. 그래갖고 그런 숙맥인 해제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이제 멍청하고 무능하니까 그 항태우 양씨와 가시 사이 외적인 대립이 있어. 특히 이제 이 가시가 좀 약간 좀 기가 셌거든요. 예. 자, 거기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사마시 정권을 지지를 쳐야하고 화랑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와갖고 낙양에 와갖고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이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힘이 빠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민족의 이제 그 침입들이 일어났는데 서진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강남 이주 등 강제 이주와 비창 생활 같은 유목민족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진 정권이 이제 뭐냐면 무능과 부패를 그 하북 그 뭐냐면 하북 농민들이 유민화되고 이게 이제 반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이주 등 강제 이주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목민족들이 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유목민족들은 이미 하나된 상태였죠. 아마 이제 강남 이주 같은 경우에 얘네들 좀 위험하니까 강남 쪽으로 내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영가이 난이나 유연이 일으키죠. 자,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2번 나왔어. 그래서 이 유연이 난 사람은 이름 정도 내어두시겠죠? 이 사람이 원래 유씨는 아니고 이 사람이 유방을 이제 뭐냐면 상당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제국을 계승한다. 이래서 이제 유씨성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영가의 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남욱노의 유총에서 서진이 멸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연이나 유총이나 그 앞에 파란결의 난 때 뭐냐면 그 용병으로 이제 갔던 사람들이야.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형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는데 한번 자치통감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연이 자국수를 천도하자 호인과 서진에 기부한 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유연이 군신들에게 이러 말하기를 각오하는 장구의 이제 천하를 다스렸으며 백성들의 은혜롭게 되었다. 이게 왜냐면 유연이 유방을 상당히 존경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한왕실의 외손으로 형제를 맺었다. 형이 망했으면 아우를 이어받는 것이 옳지 않은 건 다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가장 그 뭐냐면 정당성을 이제 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고 실제로 이제 뭐 한나라 왕실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에 나라를 세워서 국고를 한원을 이제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인데 중앙 문서를 이제 뭐냐면 발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고도인들 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정하면서 이제 그 당시 소고도인들이 편지를 왔다 갔다 보니까 그 당시 파랑의 난이라든지 영가의 난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발제도를 하면서 이제 볼게요. 제 기출문제 분석이거든요. 예. 자, 무죄 사망 이후에 우둔한 황제 해제가 즉위하자 왕후 가시 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자, 그리고 가왕후의 통치 방식이 폭압적이고 원성이 자제했고, 그리고 이제 그녀는 해제의 이복 동생인 초왕 위를 부추겨
반대 세력인 외척 양씨를 무너뜨리고 초왕을 또 죽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반감이 황실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많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많은 이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해가지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이 파랑의 난이에요. 예, 파랑의 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때 이제 파랑의 난 때 그 당시 북방 이민국들이 용병으로 많이 참여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무력을 갖는 가능성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선인 정권의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가의 난부터 근데 영가의 난은 이제 유효부터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유효는 남홍로 어부라의 이제 성의 후손이었는데 그 당시 이 남홍로색들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후한 말기 때 홍로가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홍로하고 남홍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고 동홍로에서 때 이제 서지는 그 서쪽 갔죠. 그래서 뒤에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남홍로는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한족화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남홍로의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유효는 이 부친이 죽은 후에 부친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했고, 그 다음에 파랑난이 시작하자 성도왕 사마영이 그 밑에 이제 막할 장군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후에 304년 10월에 한왕이라고 이제 자칭했죠. 예.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한왕제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현재 진앙조를 타도하고 한제국에 재응하겠다고 이제 포방했고요. 또 평소에 유방을 좋아해서 국고를 한이라고 이제 그 뭐냐 청했다는 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유선을 쓴상으로 잡고 한왕제 비슷한 백관영식을 갖춘 중앙정부를 설치했고 남홍로 출신의 유연의 한나 건국은 56국 개망을 알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자, 그 후 이제 유연은 상서성 남부의 일대 거의 세번이 넘고요. 308년에 평양에서 지금 뭐 고구려 평양이 아니라 그 중국에 있는 평양을 얘기해요. 제의에 올렸다. 자, 유연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유아가 제를 이었으나 형제간 내분으로 인해서 동생인 유총이 형을 죽이고 제의에 올랐고요. 자, 유총은 하남성 각지를 공략하여 이제 서진의 수 낙양까지 공격했고요. 그때 이 서진의 수가 어디냐 물어본 적 있어. 이 낙양이에요. 예. 그래서 서진의 수도인 낙양은 311년 6월 유총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 궁정과 민가가 모두 뭐냐면 변해버렸고 서진의 항제했던 해제는 포로가 되어 평양을 끌려가 다음 해 321년에 사회했다. 이 연간이 나는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 이게 유연이 이게 아니라 예, 사실관계를 좀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이게 헷갈린데 잘못 정리한 거야. 예. 유연이 한왕조를 세웠어요. 예. 그리고 유연의 아들이었던 이제 유총이 서진을 멸망시키는데 이게 영가의 난이에요. 그 당시 서진의 연호가 영가였거든요. 예, 이게 맞아. 예. 이거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이게. 제가 이거 저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제가 예전에 유연이 영가의 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 유연은 이제 한왕조를 세웠던 거고 그 아들 유충이 서진을 멸망시켰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제가 죽자 진왕업이 장안을 서진을 재계승하여 민제가 되는데 또 그렇지만 316년에 장안이 점령하고 서진은 완전히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총이 죽고 나서 그 한나라 내분이나 남홍로 유가 전조와 그 다음에 갈족의 후조도 분열됐고 유연의 한해 그 건국과 연간의 난을 계기로 516년 시작으로 후에 수당 제국의 추전 및 다민족 국가 중에 중국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국의 경계선이 이제는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뀌게 되었고 중원의 이제 상신한 이제 한족들은 중원을 회복하기 몇 차례 북벌을 감행했지만 강력한 북방 이민족의 기마 군사력이 바탕으로 한 북강 남약에 의한 구도에서 반번이 실패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가의 난의 어떤 가정, 그래서 파랑자의 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했고요.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유연이 한왕조에서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유총회에서 서진이 멸망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그래서 56국 시대에 시작했고, 대당 제국의 출현 및 다민족 국가의 형성 기반, 중국의 경계선이 그 당시
그 남북을 변화해서 북강 남양이 지속됐다. 예, 군사력 차이는 이제 북방의 기병의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영가의 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560번하고 560, 어, 1번, 600, 562번을 읽어볼게요. 자, 이 두 난, 그러니까 파랑제의 난과 영가의 난은 종종의 내분과 민족 간의 방모, 그리고 이제 기족 세력에 의한 왕권 도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도는 황제와 종주로부터 아래는 그 농민 대중에까지 뭐냐 갈등과 방목이 심화됐고, 그 결과 예,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자, 이런 면에서 서진 정권의 와해는 아, 잠깐만. 아, 제가 발음이 안 되네. 자, 서진 정권의 와해는 그 오후의 남침과 한민족 자치의 분열, 그 끊임없는 전란이라고 하는 중국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정치 사상적 시련을 불러들이게 됐다. 나타나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참혹한 사건은 한족의 역사상 유례 없이 처참한 일이어서 영가를 상당히 일으킨다. 자, 이 사건은 한족의 역사에서 볼 때 치욕스러운 것이었지만 짧게는 대당 제국의 출현, 길게는 현재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562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진의 멸망은 중국을 남북으로 이제 양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뀐 것이었다. 그래서 중한한 중국과 하하의 합성어인데 중원에 상실한 한족이 스스로 중한하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강남의 동전에 세운 한족들은 중원을 회복하고자 몇 차례 북벌 감행했지만 그 성과는 크지 못했고 그 이유는 북강 남약이라는 국면이 계속 전개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 영가의 난, 그러니까 이제 서진의 멸망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본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영가의 난이 이쪽이죠. 유연이 하나를 건국했고, 그 다음에 그 유총이 이제 영가의 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가의 난 서진 멸망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좀 건쳐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516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